전 세계 227개국 중 194개국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한국 여권. 세계 공통 2위의 여권으로 사실상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프리패스나 다름없는데, 그러나 이 한국 여권을 들고 발을 딛는 순간 곧바로 감옥에 처박힐 수 있는 극악의 국가들이 존재하였으니 이름하여 여행금지국. 외교부가 지정한 4단계 여행경보 최고 등급으로 이 나라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제26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금지인지, 실제로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뭘 받고, 그리고 왜 한국인만 하필 깜빵에 가는지까지 싹 다 털어보겠다. 딱 집중! 아프리카 동쪽 끝에 있는 소말리아는 2007년 한국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다. 이 나라가 왜 금지 지역인지는 직접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전 세계 197개국을 전부 방문한 미국인 유튜버 드류 빈스키, 구독자 500만이 넘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곳 1위로 꼽은 곳은 바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다. 일단 이 도시에서는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군사작전급인데, 외출하려면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군인 4명에 AK-47에 호위트럭 2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탄 차가 끼어서 이동하는 방식. 그렇게 살벌한 경우 아래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가는 거리가 겨우 몇백 미터 수준으로 한국인이 혼자 길을 걸어다닌다는 건 사실상 인생 하직 지름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알샤바브라는 무장단체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그냥 깡패가 아니라 알카에다 계열의 테러 조직으로, 심지어 드류 빈스키가 묵었던 하얏트 호텔도 그가 떠난 뒤 테러 공격을 당해 지금은 폐쇄된 상태라고. 거리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건물 대부분은 총탄 자국 투성이, 무장단체가 도시를 지배하고 해적이 바다를 지배하는 무법지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곳에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한국인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4건이 적발됐다는 것. 물론 내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진짜 이러지 말자. 한국의 여행금지 국가가 생긴 건 최초의 사건, 모든 것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인 김선일 씨가 무장 세력에 납치되며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인류 최악의 영상 한 편이 공개되고 만다. 대한민국 전체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에는 여행 금지 국가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진짜 미칠 것 같은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으니, 바로 3년 뒤인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집단 납치된 것. 42일간의 피말리는 인질극에 그 과정에서 2명이 살해됐고, 결국 한국은 한 국가로서 무장 세력이 요구에 응한 뒤에야 나머지 21명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에 결국 2007년 8월 7일 여권법이 개정되었고, 여행 금지를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이때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 고 김선일 씨 사건이 없었다면 여행 금지 제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샘물교회 사건이 없었다면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터. 결국 지금 우리가 여행 금지국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의 시작은 한국인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긴 뒤에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은 계속 존재하였으니 2024년 5월 1일부터 전역 여행 금지 국가가 된 IT.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건 군대도 정부도 아닌 갱단이다.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무려 대통령궁까지 점령당한 적이 있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를 전부 풀어준 적까지 있을 정도. 경찰은 무기도 인원도 갱단보다 열세인 상태로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그 중에서도 IT 포르토프랑스에서는 납치는 하나의 사업인 수준. 외국인은 몸값이 높은 타깃인 만큼 당연히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 전쟁은 종전이라는 것도 있지 갱단은 끝도 없다. 사실 현재 여행 금지국인 국가 대부분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수단에서는 외교관까지 군용기로 탈출했고,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하며 미군과 대치중인 상태, 리비아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무장 공격을 받아 튀니지로 철수하기까지 한다. 전쟁, 내전, 테러, 갱단까지 한국인이 가면 안 되는 여행 국가들은 전부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나라 중에서 한 곳만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곳이 존재하였으니, 한국인은 가면 안 되는 나라 북한. 보통 여행 금지국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북한의 경우 1년이 아닌 무려 10년,
아예 차원이 다른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 그러나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이 나라를 외국인 유튜버들은 종종 다녀오고는 하는데, 이들의 영상 속 북한은 기묘하게도 깨끗하고 조용한데,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고 건물은 파스텔 톤으로 정돈되어 있고, 안내원이 정해진 코스만 보여주는 곳, 카메라 방향까지 통제되는, 즉 모든 것이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북한. 다른 여행 금지국은 상황이 나아지면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언제 해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 잘못 갔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범인을 제압 중인 독일 경찰. 곧이어 지원부대가 도착하며 상황을 수습하는데, 체포된 남자의 정체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50대 남성. 이슬람 극단주의자로서 독일의 정치와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며 테러를 감행한 것이라는데, 이 미친놈 덕분에 무려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실제로 온갖 패급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독일은 사실상 이민 정책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민자들의 집단 성폭행, 테러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실제 호신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 더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민자 배척 문화의 느린 행정과 어려운 독일어까지, 선진국이지만 쉽지 않은 독일이 이민지옥 6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탄 남자가 여자를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더니 잠시 뒤 다시 돌아와서 다짜고짜 폭언을 시작한다. 아시아인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 실제 프랑스 이민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이민자의 약 4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할 만큼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 강한 민족주의는 기본에 파업 잦고 행정까지 복잡한 프랑스가 이민지옥 5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아닌 아예 국가급에서 인종차별을 해버리는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 When I win on November 5th, the migrant invasion ends and the restoration of our country begins. 현재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은 최소 3천만 명 이상, 거의 한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밀려있다. 그러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이중 단 3%만 승인한 것은 물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다. 당연히 이제는 그냥 들어가는 것도 개빡세죠. 아예 공항 입국장에서 이민자들의 핸드폰 검사와 SNS 검사까지 해버리는 상황인데, 추가로 불안한 치안에 의료비 폭탄, 불평등 사회까지, 아메리칸 드림 따위 이미 개나 줘버린 미국이 이민지옥 4위에 뽑히게 된다. 그리고 불바다가 되어버린 네덜란드의 거리, 생지옥을 만들어버린 이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민자들의 패싸움. 실제 네덜란드는 현재 이민자 문제가 극에 달한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이민자 폭동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 역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개빡센 나라다. 게다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미친 월세는 기본, 정신을 박살내는 매일 흐린 날씨에 성매매 마약의 도시답게 직설적인 문화까지, 한국의 유교 보이들은 견딜 수 없는 네덜란드가 이민지옥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헐벗은 차림으로 한국인을 유혹하는 이곳의 정체는 베트남. 반문화로 유명한 나라답게 매일 울려대는 노래방 소리는 기본, 지옥의 오토바이 부대까지 그야말로 개빡치는 소음공의 국가로 유명한데, 여기서 더 문제는 베트남어라는 엄청난 장벽. 관광지를 벗어나면 사실상 베트남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 게다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외국인의 인권 따위 개나 줘버린 것으로 뭔가 만만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빡센 베트남이 이민지옥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1위, 필리핀 한 번화가.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 2명에게 습격당한다. 그들은 한국인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고,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한국인은 사망한 뒤다.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매치기, 강도, 납치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특히 외국인은 그냥 범죄의 표적이 돼버리는 지옥의 치안으로 유명하다고.
게다가 부패한 정부는 필리핀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뒷돈을 요구하기까지, 잣 같은 치안에 전기 수도 끊기는 공공시설은 기본, 정부까지 연루된 부정부패까지 지옥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절대 이민 가면 안 되는 나라 1위에 꼽히게 된다. 오늘은 가서 살기 개빡센 이민 지옥에 대해서 알아봤다. 물론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잘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도 사실. 꼭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한 리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살벌한 장소들이 반드시 해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어디일까? 고담 대구? 마계 인천? 난다 긴다 하는 도시들이 많지만 모두 느낌적인 느낌일 뿐 길고 짧은 건 돼보기 전에 모른다. 그래서 준비했다. 인구수 대비 강력범죄 횟수로 측정한 진짜 범죄도시 왕중왕전. 바로 간다. 딱 집중. 범죄도시 10위 인천광역시. 살인 20건, 살인미수 27건인 마계 인천의 범죄지수는 1625점. 참고로 범죄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인데, 인천의 주거지역인 서구와 계양구, 연수구는 그나마 치안이 양호한 편이지만 비교적 시설이 낙후된 미추홀구와 중구, 부평구, 남동구는 치안이 좋지 않아 범죄도시 탑10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각종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외국인 범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9위 경기도 부천. 범죄지수 6004점. 부천 역시 낙후지역인 원미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로 높은 인구 밀도와 공장 단지 덕분에 강력범죄 발생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게다가 유흥가나 룸살롱 같은 범죄 사각지대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범죄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루키 중 하나다. 범죄도시 8위 경기도 여주는 범죄지수 1596점. 유명한 네임드가 아닌 여주가 8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성범죄 때문. 여주의 경우 살인은 2건이지만 강간이 14건, 강제추행 45건으로 여주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50% 이상이 성범죄인 추잡한 도시로 낙인 찍히게 된다. 범죄지수 1478점의 7위 구리 역시 여주의 뺨을 시게 후려갈기는 곳으로 유명한데, 범죄 발생 건수 136건 중 강제추행 83건, 유사강간 30건, 강간이 30건으로 거의 모든 범죄가 이쪽에 치우친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도 포천 역시 범죄지수 1477점으로 아슬아슬하게 6위를 따냈는데, 살인 2건, 살인미수가 4건, 강간이 30건, 방화가 16건으로 왜인지 모르게 불지르는 범죄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범죄도시 5위 서울특별시. 범죄지수 1467점. 서울은 범죄지수로 따지면 전국 5위이지만 범죄 발생 횟수는 668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범죄도시다. 순위가 5위인 이유는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 즉 인구 비례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진 것이지 범죄 발생 건수로는 거의 탑급이다. 특히 종로와 중구 쪽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즉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거주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 강력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이어지는 4위는 전설의 신안이 있는 전남 목포. 범죄지수는 1414점으로 항구도시답게 돈을 벌러오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실제 논문에 따르면 외부인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특히 인근에 전설의 염전노예 신안군이 존재. 신안군은 모두가 아는 역대급 범죄도시로 지역 자체가 폐쇄적이고 치안 인력도 적어 온갖 상식 밖의 범죄가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목포 역시 신안군과 교류가 잦다 보니 강력 범죄 역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도시 3위 서귀포시. 범죄지수 1710점.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외부인들이 떼거지로 많이 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쉽게 말해 전국구 빌런들의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이에 따라 빌런끼리의 충돌은 물론 원주민과의 갈등까지 이어지며 강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관광지여서인지 특이하게도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총 128건 중 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기염을 토하며 제주도 치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2위는 그 유명한 경기도 안산. 범죄 지수는 1352점으로 보통 마계 인천의 라이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안산의 범죄 횟수는 491건으로 사실 안산이 압도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곡동이나 한대 앞 역 치안이 특히 좋지 않으며 반월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많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절대 강자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제주시.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의 범죄 지수는 1323점으로 3위 서귀포와 함께 제주도 자체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해버리는데, 제주도가 범죄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와 무비자 입국 때문, 즉 낙후된 지역과 외국인들이 콜라보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내 1위 범죄 도시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 결국 빈곤과 타지인 문제는 범죄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듯하다. 이제 날씨 풀리면서 제주도 한창 많이 갈 때인데 웬만하면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청과 경찰청의 수치일 뿐, 사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사람도 많다. 결국 본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위험한 곳이고 본인한테 아무 일 없으면 안전한 곳이기는 하나, 그래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것처럼 수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상남자의 나라 미국의 경우 이 수치가 찐으로 직접 반영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미국 범죄도시 탑5를 살펴보면 미국 범죄도시 5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미니애폴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량 절도와 폭력 범죄가 급증, 특히 차량 절도가 68%나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강력 범죄 중 상당수가 강간 및 성범죄로 소위 말하는 잡범들이 판치는 마계 도시다. 범죄율은 10만 명당 926으로 대충 107명당 1명꼴로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이어지는 4위는 아칸소주 리틀록. 아칸소주의 수도이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인 리틀록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하위 1%에 포함될 정도로 늘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다. 절도죄가 특히나 많으며 범죄율은 10만 명당 1,407건으로 약 71명당 1명꼴로 범죄를 당하는 지옥이라고. 3위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는 미국 중부의 중심 도시지만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우범 지역으로 여행객이라면 절대 밤에 나가면 안 되는 곳으로 유명. 범죄율은 10만 명당 1,800건으로 약 55명당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2위는 테네시주 멤피스. 강력 범죄와 성범죄, 총기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찐 범죄 도시다. 실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폭력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 여행 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항상 언급되는 곳이기도 한데, 범죄율은 10만 명당 1,901건으로 거의 52명의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는 경제 불안과 실업률 상승으로 범죄 도시로 변질되고 만다. 강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도와 폭행이 자주 발생하며 2013년에는 도시 자체가 파산 선언을 하며 아예 대놓고 범죄 도시로 변신하게 된다. 범죄율은 10만 명당 2,248건으로 거의 44명당 1명꼴로 지옥을 경험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 여행 가더라도 웬만하면 피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국 따위가 아닌 전 세계급으로 시야를 넓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강력범죄 발생률, 경제적 불안정성, 내전, 마약 조직 활동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봤다. 마지막 진짜 왕중왕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곳 바로 조져본다. 범죄도시 5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건 삼바, 축구, 카니발이지만 사실 강력범죄가 심각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파벨라라 불리는 빈민가 지역에서는 마약 조직 간의 전쟁, 갱단 총격전, 납치가 일상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벗어나 파벨라 지역으로 잘못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요단강 건널 수도 있다고. 범죄율은 1000명당 79.5건으로 거의 12명의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지구급 범죄도시 4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살인, 강도,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밤에는 택시나 우버를 타는 것조차도 위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 실제로 나도 케이프타운에서 밤에 나갔다가 흑형들의 위협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주변 나라에서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며 범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범죄율은 1000명당 83.2건으로 거의 12명에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글로벌 범죄도시 3위 멕시코 티우아나.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건 타코, 데킬라, 마야 문명. 하지만 마약 카르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는데 특히 티우아나는 마약 밀매, 갱단 전쟁, 살인 사건이 빈번한 곳으로 유명. 단순히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 수준이 아니라 갱단 간 세력급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곳이라고. 범죄율은 1000명당 105.1건으로 거의 9명당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글로벌 범죄도시 2위 소말리아 모가디슈.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해적, 테러 단체, 납치범들이 활개치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수도 모가디슈는 정부의 통제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무장단체가 치안을 담당하는 수준. 여기서는 외국인 납치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돈을 주고 인질을 풀어주는 몸값 요구 납치도 일상이라고 보면 된다. 범죄율은 1000명당 120.4건으로 거의 8명에 1명꼴로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대망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위는 시리아 알레포다. 알레포는 현재 내전 상태로 정부군, 반군, 테러 조직이 서로 전쟁 중인 상황. 이곳에서는 총격전, 폭탄 테러, 무차별적인 학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람들이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범죄율은 1000명당 135.7건으로 7명 중 1명. 쉽게 말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범죄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 오늘은 한국부터 미국, 전 세계급 범죄 도시로 동심을 조져봤는데 물론 내가 안 당하면 0%, 내가 당하면 100%이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곳과 실제로 가장 위험한 곳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방심하는 순간 당하는 쪽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당신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용암이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시부터 쓰레기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도시, 그리고 핏빛 하늘에 검은 눈이 내리는 도시까지 진짜 지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당신은 과연 이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국경지대 고마. 이곳은 화라산 바로 아래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해발 3470m의 이 거대한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로 정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호수가 24시간 내내 펄펄 끓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화산으로부터 불과 20km 고마 시내가 있다는 것. 2002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도시를 향해 시속 100km로 쏟아져 내려왔고 단 몇 시간 만에 도시의 절반을 삼켜버린다. 수천 채의 집이 용암에 잠겼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는데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지옥으로 돌아왔다는 것. 결국 2021년 화산은 다시 폭발하고 말았고 이번에는 아예 사람까지 산채로 집어삼키고 만다. 고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저 멀리 연기를 내뿜는 화산이 오늘은 폭발하지 않기를 빌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북극권 안쪽,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도시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 노릴스크. 이곳의 하늘은 정상적인 파란색이 아니다. 거대한 니켈 재련소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 가스와 중금속 때문에 하늘 전체가 마치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건데 대기 중 이산화학 농도는 안전 기준치의 무려 500배. 이곳에서 수만 번 쉬는 것은 독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의 색깔인데 겨울이 되면 내리는 눈의 색은 새하얀 게 아닌 검은색. 공기 중에 니켈, 구리, 코발트 입자들이 눈에 섞여 시꺼멓게 변해버리는 것. 아이들은 이 검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주민들은 검은 눈이 쌓인 길을 매일 걸어다닌다. 이곳 사람들의 수명은 러시아 평균보다 10년이나 짧으며 폐암,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은 너무 흔한 질병이라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무려 9개월이나 지속되는 이곳의 겨울 온도는 무려 영하 55도. 여기서 더욱 끔찍한 것은 노릴스크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폐쇄 도시라는 것.
군사적 자원적 이유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시이기에 특별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명의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이곳의 니켈 광산에서 자신의 폐를 죽여가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노릴스크에서 산다는 것은 핏빛 하늘 아래 검은 눈을 맞고 매일 독을 들이마시며 살아간다는 것.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릴스크의 죄수라고 부른다. 브라질의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카니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리우의 모습, 파벨라. 리우의 산비탈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빈민가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판잣집에 다닥다닥 붙어 살아가고 있다. 좁은 골목길, 불법으로 연결된 전깃줄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총소리. 파벨라는 정부가 아닌 마약 갱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으로 온갖 갱단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 자신들의 영역을 철저히 통제한다. 경찰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무법지대. 아이들은 매일 총소리를 듣고 자라며 학교 가는 길에 시체를 보는 것이 낯설지 않다. 이곳에서 자라는 경우 선택은 단 2가지뿐. 실제로 많은 10대 소년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갱단에 가입하고 대부분은 25살이 되기 전에 총에 맞아 죽는다. 정부는 여러 차례 파벨라를 정화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마는데 보통 경찰이 들어오면 갱단은 더 깊숙이 숨어들고 경찰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 실제로 2016년 올림픽 때는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매일 밤 총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매일이 생존 게임인 삶. 이곳은 파벨라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반둥 지역. 한때는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라는 치욕적인 타이틀을 가진 곳 시타룸. 강 위를 뒤덮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닌 쓰레기다. 플라스틱부터 옷까지, 가전제품, 심지어 동물 사체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강물의 흔적 따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여 있고 어부들은 물고기 대신 쓰레기를 건진다. 게다가 강 주변에는 섬유 공장, 화학 공장 등 300개가 넘는 공장이 즐비한데 이들은 납, 수은, 비소, 크롬이 가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낸다. 덕분에 물의 색깔은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초록색으로 마치 변신하듯 계속 변해간다. 악취는 1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할 것도 없는 수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이 강 유역에 무려 500만 명의 사람들은 이 독성물을 그대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듯 수영하며 놀고 여성들은 화학물질이 가득한 이 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어부들은 기형으로 태어나 죽어있는 물고기를 건져내 시장에 내다 판다. 식수조차 이 강에서 끌어온 물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피부병, 호흡기 질환, 설사, 구토는 일상. 많은 아이들이 5살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정화 작업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며 폐수를 흘려보냈고 결국 강은 다시 지옥으로 변한다. 시타룸 강은 단순한 오염된 강이 아니다. 이곳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며 그 대가를 어떻게 목숨으로 치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옥이다.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해안. 이곳은 전 세계 폐선의 절반 이상이 최후를 맞이하는 배들의 무덤이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지옥의 작업장이다. 해안가 10km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조선소에는 수십 척의 거대한 배들이 해변에 좌초된 채 서 있는데 화물선부터 유조선, 심지어 군함까지 수명을 다한 이 거대한 철덩어리들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해체하며 당연히 크레인이나 중장비 따위 없다. 가진 것은 오직 망치와 토치, 그리고 인간의 힘뿐. 수천 톤짜리 배를 일일이 조각조각 뜯어내는 작업. 배 안은 성면과 납, 수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독성 물질을 온몸으로 들이마시며 일하는 것은 기본. 간혹 유조선 안에 남아있던 기름과 가스가 폭발하여 한 번에 수십 명이 죽기까지.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돌아오는 일당은 고작 $2. 부유한 나라의 배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체하는 것. 시타공 조선소는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다. 이곳은 선진국의 편리함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곳. 인간의 생명이 철조각보다 싸게 취급되는 현대판 노예 노동의 현장이다.
필리핀 마닐라 톤도 지구. 이곳에 있는 산은 흙과 바위가 아닌 쓰레기로 만들어져 있다. 일명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이 산은 수십 년 동안 마닐라 전역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쓰레기 산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3만 명. 사람들은 판잣집을 짓고 쓰레기산 곳곳에 다닥다닥 붙어 살아간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갈고리와 자루를 들고 쓰레기산으로 출근.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줍는다. 아이들 역시 학교 대신 쓰레기산으로 출근. 맨발로 쓰레기를 밟으며 날카로운 유리에 발이 찢어지고 녹슨 못에 찔리는 것은 일상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썩어가는 음식물이 발효되며 메탄가스가 끊임없이 발생해 곳곳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이곳의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인 이유다. 이 유독가스를 24시간 내내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만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화학물질이 뒤섞인 냄새는 1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다. 비가 오면 상황은 더욱 비참해지는데, 오염된 물이 판잣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사람들을 덮치는 것. 실제로 2000년에는 거대한 쓰레기 산사태가 일어나 한순간에 200명 이상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었다. 필리핀 정부는 여러 차례 이곳을 폐쇄하려 했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만다. 에티오피아 북동부 에리트레아 국경 근처, 해발 마이너스 125m,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자 가장 뜨거운 곳 다나킬. 이곳의 한여름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는다. 1년 내내 끓어오르는 지옥 같은 열기. 그러나 다나킬의 진짜 공포는 온도만이 아니었으니 이곳의 풍경은 마치 외계 행성처럼 기괴하고 위험하다.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물든 땅은 황산과 염산으로 뒤덮여 있어 맨발로 걸으면 피부가 녹아내려 버리고, 황산 온천은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유독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가스를 들이마시면 폐가 화상을 입는다. 에르타알레 화산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용암 호수를 가진 곳으로 24시간 내내 붉은 용암이 끓어오르며 밤이 되면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드는데,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땅 곳곳에서는 소금 결정이 솟아오르고 소금 사막은 햇빛을 반사해 눈이 멀 정도. 당연히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않는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가장 힘든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이곳에서 소금을 캐며 생계를 유지하는 아파르족. 이들은 낮 시간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밤에만 일하는데, 음식과 물을 낙타 등에 실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운반해 와야 하는 것은 기본. 소금판을 등에 지고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걷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다나킬에서 산다는 것은 뜨거운 지옥의 문턱에서 매일 한계를 시험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카와이젠. 이곳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이 타오른다. 빨간색도 주황색도 아닌 파란색 불꽃. 마치 다른 행성에서나 볼 법한 이 기괴한 광경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가스가 공기와 만나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밤에 보면 화산 전체가 파란 빛으로 물들어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광경의 이면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인데, 이 화산 분화구 안에는 세계 최대의 산성호수가 존재. 염산과 황산이 뒤섞인 이 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그 자리에서 녹아버린다. 그럼에도 이 지옥 같은 분화구 안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황 광부들로 분화구 안으로 내려가 굳어있는 유황 덩어리를 맨손으로 깨부수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온다. 한 번에 짊어지는 무게는 무려 90kg. 그 무게를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리며 이를 매일 반복한다. 안전장비라곤 낡은 천 마스크 하나뿐. 그마저도 유황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 눈은 따갑고 목은 타들어가며 폐는 매일매일 조금씩 망가져간다. 유황가스가 짙게 깔린 날이면 광부들은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들은 일을 멈출 수 없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40대가 되기 전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게 되고, 많은 이들이 50살을 넘기지 못한다. 파란 불꽃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일 목숨을 팔아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절망이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숨만 들이켜도 담배 두 갑을 피운 것 같은 도시부터 오염된 물 위에 지어진 도시, 매일 폭격이 쏟아지는 도시, 전 세계 쓰레기 도시까지
지구상 최악의 도시들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매일이 생존 전쟁이다. 당신은 여기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8위 미진고 섬. 아프리카 케냐 빅토리아 호수 한가운데 축구장 반쪽짜리 크기의 바위 위에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눌러붙어 살고 있다. 바위 위에 덕지덕지 지어진 판잣집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답게 빈 공간 따위 전혀 없다. 판잣집 사이의 골목은 너무 좁아 옆으로 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당연히 24시간 내내 옆 사람들의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 썩은 생선에 오줌에 기름 냄새까지 악취 역시 하루 종일 함께한다. 그나마 호수 주변에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잡아다 팔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그러나 이젠 이마저도 저주로 바뀌었으니 우간다와 케냐가 이 섬에 대해 끊임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며 군인들의 협박, 체포, 폭력까지 그 피해를 이곳 어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으니 이곳에는 기본적인 수도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시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물은 배설물과 생선 찌꺼기, 기름으로 오염된 호수에서 바로 끌어온다는 것. 음식 역시 매일 튀긴 생선뿐. 파리가 들끓는 조리도구로 만드는 음식의 위생 상태에 당연히 사람들은 병들지만 병원 따위 없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은 낮에는 숨막히게 뜨거워지고 밤에는 통풍이 안 돼 숨막히고 잠자는 것조차 매일 도전해야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위를 집이라고 부른다. 7위 라호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파키스탄의 제2의 대도시 라호르. 2024년 라호르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독성 입자 농도를 기록하며 전 세계 대기 오염 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한다. 1년 중 대부분이 독성 안개가 하늘을 덮고 있어 공기는 늘 짙은 회색빛에 어둡고 무겁다. 라오르에서는 그냥 숨쉬는 것이 담배 세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 따라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음에도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의 폐가 무너져 내린 노인들까지 병원은 기관지염, 천식, 폐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비극은 공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거리는 온갖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은 인간 배설물과 산업 폐기물이 뒤섞여 악취를 뿜어내는 상태.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 역시 충격적인 수준인데 수백 번은 재사용한 듯한 기름에 더러운 손은 기본, 오염된 물로 씻은 조리도구와 파리로 가득한 조리대까지 먹을 때마다 풍겨지는 식중독의 냄새를 강한 향신료로 간신히 뒤덮는다. 이렇듯 라오르에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에 24시간 내내 감염된다는 것. 그 독은 음식을 통해, 물을 통해, 공기를 통해 사람의 모든 구멍으로 매일 밤 파고든다. 6위 다라비.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뭄바이의 중심에는 아시아 최대의 빈민가 다라비가 존재한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작 2제곱킬로미터의 땅덩어리 안에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미로는 공기조차 경쟁해야 할 정도로 숨막히는 공간인데 작디 작은 집들은 겹겹이 쌓여있고 골목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갈 수조차 없다. 그마저도 거리, 골목, 심지어 지붕 위까지 이미 쓰레기한테 점령당한 상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자기, 가죽제품, 심지어 과자까지. 그렇게 판잣집 안에 있는 소규모 공장만 최소 15,000개 이상. 그렇게 일한 이들의 한 달 월급은 9만 원도 되지 않는다. 다라비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안도, 의료도, 공간도 아무런 미래 없이 살아가도록 방치된 곳. 이곳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살기 가장 힘든 장소 중 하나다. 5위 야쿠츠크. 이곳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최저는 영하 71도.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장소이다. 겨울은 8달이나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태양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이 되어버리는 곳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곳인데 이 정도 추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외출 시 옷을 대여섯 겹씩 껴입어야 하는 것은 기본,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 보호 안경까지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곳에서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피부는 몇 분 만에 화상을 입기 때문 자동차는 하루 종일 시동을 켜둬야 하고 건물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 위에 짓는다. 야외 자체가 이미 초대형 냉동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기와 생선을 야외에 그대로 두고 판매, 휴대폰이나 카메라, 배터리는 이 야외 냉동실에서 단 몇 분 만에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마치 시간조차 얼어붙은 추위에도 불구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작은 마을이 아니라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1위에 혹한 수당으로 이곳에서 일하면 급여 또한 2배. 게다가 이미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 한번 야쿠츠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다 생을 마감한다. 4위,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 문제라고 하면 환경, 가난, 열악한 시설 등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곳 가자지구에서의 생존 문제는 진짜 당장 오늘의 목숨이다. 이곳의 가장 잔혹한 생존 게임은 바로 전쟁.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전쟁 지역으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격과 봉쇄 속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국경이 차단되어 있어 사람들은 밖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까지 통제되어 식량 반입마저 철저하게 제한된다. 당연히 미사일, 드론 폭발 같은 것은 일상으로 당장 오늘 우리 집이 폭파되어 우리 가족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집은 폐허로 변하고 학교는 공격을 받고 병원은 늘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 트라우마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살아남더라도 평생의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실업률은 무려 50%에 이르고 주민의 80% 이상은 지원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건물은 부서질 때마다 다시 지어보지만 어차피 다시 곧 파괴될 뿐. 폭탄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 가자에서 산다는 것은 시한부의 공포 속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3위, 라 링코나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해발 5100m 페루데스 산맥. 이 산맥 깊숙한 곳에는 무법 상태가 일상을 지배하는 도시가 있었으니 이곳의 이름은 바로 라 링코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자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다. 산소가 극도로 희박한 이곳에서 고산병은 일상.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두통과 구역질을 시작하며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매일의 도전이며 마음껏 뛰는 것조차 불가능. 도시에서는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수도시설도 없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빙하에서 물을 얻어오는데 이 물마저 이미 수은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바로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금채굴 때문인데 처음 랄 링코나다는 불을 약속하는 도시로 건설되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것은 극한의 착취, 노예 노동, 그리고 절망뿐. 이곳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은 불법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몇 주 동안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진흙 속에서 금덩어리만 뒤적거린다. 당연히 도시에는 이를 해결해줄 정부 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조차 없으며 하수에서 올라오는 온갖 썩은 냄새와 함께 금을 녹이는 화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도시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 그 자체.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것과 같다. 2위, 마코코. 나이지리아의 오염된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마을 마코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빈민가로 알려진 이곳에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무 기둥 위에 지은 판잣집과 임시 보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와 생활 화수는 그대로 물로 흘러가고 아이들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떠다니는 이 물에서 당연하다는 듯 수영하며 논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수도시설조차 부족하다는 점.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주민들은 이 오염된 물로 빨래하고 씻고 요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썩은 생선, 배설물, 오줌이 뒤섞인 썩은 내는 잠시도 사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도시를 뒤덮고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교회, 학교, 심지어 매춘 업소까지 있다는 것. 생존이 힘든 많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아이들의 음식과 옷을 마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곳을 불법 점유지로 규정,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했으나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집이라 부르며 발버둥치고 있다. 1위, 아그보그 블로시. 전 세계의 모든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쓰레기 도시 아그보그 블로시. 가나의 수도 아크라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심한 장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곳이다. 고장난 휴대전화,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노트북, 냉장고까지 매주 수천 톤의 쓰레기가 재활용이라는 핑계로 이곳에 버려진 뒤 무참히 폐기된다. 이곳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곳 쓰레기들을 불태우며 매일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는데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눈은 따갑고 손은 화상으로 뒤덮인다. 이 모든 고통은 단지 부품 하나를 건져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함. 물과 땅은 납, 수은 등의 발암물질들로 오염되어 있으며 공기는 폐기물의 독성으로 오염돼 숨 한 번 쉴 때마다 폐 속 깊숙이 스며든다. 사람들의 병은 계속해서 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벌인 과잉을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장소다. 닿으면 실제로 돌이 되는 호수부터 24시간 끓고 있는 지옥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심해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까지 도저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현실 지옥 6곳. 과연 진짜 최악은 어느 곳일까? (2011년) 발생한 쓰나미.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재앙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버렸고 결국 발전소가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주변에 유출되게 된다. 그림처럼 평화로운 해안가의 마을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형을 얻게 되는데 주변 수십 킬로미터가 모두 금지된 지역으로 변해버린 이곳 일본 후쿠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6위에 오르게 된다. 이 핏빛 호수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대로 돌이 돼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다. 예전부터 홍학이 많이 서식한 걸로 유명했던 이곳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핏빛 호수와 희귀한 홍학이 쌍으로 있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진작가 한 명이 이 호수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찍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트론 호수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죽은 동물들의 사진.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를 떠올리며 메두사 호수라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나트론 호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던 것. 호수에서 6km나 떨어져 있던 화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흘러들어와 호수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하는데 강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물들은 호수에서 목욕 한번 시원하게 했다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죽음의 호수 나트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5위에 오르게 된다. 드론에 촬영된 실제 지옥의 문,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딴 사막에 위치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분화구다. 이 헬게이트가 열린 것은 바로 1971년 당시 소련의 석유 굴착기가 이 분화구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유독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불태우기로 결정한다. 계산대로라면 불길은 몇 주 내에 꺼졌어야 하지만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 년간 계속해서 불타오르며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수많은 작은 불길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2개의 큰 불길이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가 굴착기가 있던 자리로 추측되고 있다고. 다르바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기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에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되고 있으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불타오르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4위에 오르게 된다. 난다 긴다 하는 탐험가들조차 절대 출입하지 않는 죽음의 섬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인도에 위치한 이곳은 석기시대의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고대의 섬이다. 무려 6만 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외부인이 근처에 접근하기만 해도 바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던 2018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미국에서 온 존 앨런 차우라는 선교사는 이 부족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센티넬 섬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법적으로도 출입 금지 구역이기에 인도 정부는 당연히 못 가게 했는데 그러자 몰래 작은 배를 구해 혼자 노를 저어 섬에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다.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에는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인가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고. 개인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섬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3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 따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마리아나 해구 심해 깊은 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3, 2, 1.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심해 아귀. 비주얼이 워낙 살벌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2000m 깊이의 깊은 심해층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발광체. 마치 낚시를 하듯 발광시킨 촉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다가오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이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 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이 귀여운 수컷은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낸 뒤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자신의 몸에서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긴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평생을 암컷에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 녀석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해 10,000m, 심해저. 그런데 최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00m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베스코보. 빅터는 목숨을 걸고 도달한 세상의 끝, 이 심해저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쓰레기.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맞다. 인간이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조차 없는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바다에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들 쓰레기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멸망의 신호라고 칭하게 되었고, 심해 도시설부터 지구 리셋설까지 온갖 음모론들이 논란되며 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체르노빌. (1986년)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은 지옥이 된다. 이후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는 온갖 괴생명체나 돌연변이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나 최근 방사능 농도가 낮아지며 이 미지의 영역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결국 압박에 못 이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을 개방하여 제한적인 관광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옥문이 개방됨에 따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몰래 잠입하는 유튜버 탐험가들. 그들은 방사능 수치가 높은 출입금지 구역들에 들어가 체르노빌의 희귀한 모습을 찍어 돈을 벌고자 하는데, 체르노빌에 몰래 잠입한 유튜버 탐험가들. 지독한 방사능의 영향 때문인지 한 명이 점점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결국 방사능 물속에 뛰어들어 버린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왔지만 그의 방사능 수치는 이미 300대. 옷을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의 남은 인생은 이미 조졌다. 그렇게 도착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인데, 오직 공허와 폐허만이 존재하는 이곳에 귀신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귀신보다 차가운 현실만이 있을 뿐. 실제 체르노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건물들인데, 사고 이후 사람 한 명 없는 유령 도시가 된 이곳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들은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질 정도. 실제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건 기본. 바닥이 부식되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한쪽 벽면이 통째로 무너져 있다. 어떠한 외부 충격도 없이 방사능으로 부식된 것이기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작은 바람이나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체르노빌 현장 가이드나 유튜버들 사이에선 붕괴된 건물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한데,
문제는 체르노빌 투어가 대부분 비공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비단 위험한 것은 건물뿐이 아니었으니 체르노빌의 붉은 숲을 탐험 중 마주친 생명체, 개구리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도망은커녕 입을 벌린 채 탐험가를 응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의 모양이 기괴하다. 마치 에일리언처럼 입안에 손이 달려있는 듯한 형태. 혹시 개구리가 아닌 것 아닐까 싶어 건드려보자 과거 개구리였던 존재는 황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발견된 기괴한 생명체, 처음에는 곤충인가 싶었지만 오히려 새에 가까운 몸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과 기괴한 입모양은 도저히 새의 것이 아니었는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생명체를 놓아주고 돌아서던 찰나, 체르노빌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기형 생명체들을 회수해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들은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매우 능숙하게 해당 생명체를 회수해가는데, 실제로 온갖 돌연변이들의 출몰로 유명한 이 붉은 숲은 체르노빌 발전소로부터 10km 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방사능을 먹고 붉게 변한 식물들로 인해 붙여진 이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러한 방사능을 먹고 숲에서 자란 동물들 역시 기괴하게 변화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둬도 위험한 체르노빌을 자꾸 자극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데,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마침내 체르노빌마저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나 군사 충돌로 매립되어 있던 방사능 폐기물이 터져나오게 되며 방사선 지수가 폭증하게 된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상황에 러시아는 결국 적국인 우크라이나와 임시 동맹을 체결, 방사능 누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21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감금시켜 일하게 한다. 다행히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감금된 사람들 역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생긴다. 바로 붉은 숲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 러시아는 불을 끌 생각이 1도 없었고 불을 끌어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조차 무력으로 제압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개짓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러시아가 공포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불을 냈던 것. 이어서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2월 결국 러시아가 또다시 체르노빌을 공격하게 된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불까지 내버리는데, 다행히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방호 덮개 덕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화재 때문에 방호 덮개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까딱해서 다시 한번 발전소가 폭발하면 사실상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 모두가 전멸임에도 불구 러시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덕분에 체르노빌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는데,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여전히 체르노빌을 탐험하겠다고 몰래 기어들어가는 정신나간 인간들. 문제는 이 무법자들의 역사가 1986년 체르노빌이 폭발했을 때부터라는 건데, 유령 도시가 된 체르노빌엔 소련 시절의 군장비부터 무기와 탄약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체르노빌에 들어가 탐험을 하고 금속을 훔치고 무기와 탄약을 들고 나와 밀매 시장에 팔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쥐잡듯이 잡아낸 덕분에 현재 이러한 무법자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지만 여전히 체르노빌은 무법지대 그 자체다. 바로 체르노빌을 점령했던 러시아가 후퇴 전 체르노빌을 지뢰로 도배했기 때문. 이미 방사능에 절여진 땅에 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결국 이 지뢰로 2022년 한 해 동안 60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일대 전역을 고위험 지뢰지대로 분류했다. 이제 체르노빌은 방사능 고위험 구역을 넘어 진짜 지옥이 된 셈. 과연 앞으로 체르노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